자, 그다음에 이제 실효 습도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상대 습도를 측정하는데 며칠 동안 측정한 습도를 고려한 습도입니다. 그래서 목재가 건조한 정도를 나타낼 때 쓰고요. 화재 발생의 가능성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효 습도가 50%를 밑돌면 굉장히 건조한 거예요. 정말 그 한 5일 동안의 습도가 굉장히 건조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냐? 성냥개비 하나에 불을 붙여서 뭐 책꽂이든 뭐 이런 나무로 된 기둥 같은데 이렇게 그냥 갖다 대도 불이 붙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건조한 상태가 된다. 그래서 보통 그 일기예보 같은 거 나올 때 건조특보 발효할 때 이런 최소 습도와 실효 습도를 기반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식을 보면 아래 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당일부터 시작을 해서 4일 전까지니까 5일에 대한 상대 습도를 더 이제 계산을 해주고요. 거기에 이제 R 값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뭐 상수로 이제 0.7이 들어가고요. 그렇게 계산하게 되면 결국 이제 실효 습도가 계산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습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습도 혹은 비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정 질량의 공기에 대한 수증기의 질량의 비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습도는 공기 질량분의 수증기 질량. 그래서 일정량의 공기에 포함된 수증기의 질량을 그 공기의 질량으로 나눈 값인데 이 공기의 질량에 수증기를 포함해서 하냐? 아니면 수증기를 완전히 빼버린 깨끗한 드라이 에어냐, 공기 질량이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만 뭐 그 양이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요. 네, 우리나라에서 기상청에서는 공기 질량에 수증기 질량을 포함시켜서 계산하는 걸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이슬점입니다. 불포화 상태의 공기가 냉각이 되기 시작하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불포화 상태의 공기가 냉각이 되면 부피가 팽창이 되는 게 아니라 축소가 되죠. 부피가 작아지다 보니까 안에 수증기 양은 그대로인데 포화로 점점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다가 이제 포화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도달해서 수증기의 응결이 시작되는, 그러니까 액체로 기체에서 액체나 아니면 고체로 바뀌기 시작하는 점을 우리가 이슬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은 현재 수증기량 같습니다. 이슬점은 현재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높아집니다. 응결량은 현재 수증기량에서 냉각된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을 뺀 값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 이제 그 여름철 더위에 따른 불쾌감을 가늠하는데 이 상대 습도보다 중요한 게 이 이슬점이에요. 사람의 체온이 일정한 만큼 땀을 증발하는 정도는 기온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상대 습도가 아닌 대기 중에 실제 수증기량에 비례를 하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 뭐라 그럴까요? 뭐 설명부터 하고 넘어갈까요? 또한 이제 수증기가 응축되면서 발생하는 열 때문에 이슬점 이하로는 기온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가 습한 상태다. 대기 중에 수증기가 이미 많아요. 그러면 일단 온도가 내려가다 보면 이슬점이 되고 나면 제가 땀을 흘릴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땀을 흘려도 이슬점이 높을수록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죠. 기온이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어때요? 이슬점이 높아졌다는 얘기죠. 결국은 덥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열대야를 유발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실내 열이 밤에도 식지 않아 더위로 인한 불쾌감이 심해지고요. 냉방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 이슬점이 섭씨 20도를 넘으면 더위로 인한 불쾌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비가 올 때도 섭씨 20도씨 이하에서 비가 오면 춥다고, 여러분이 비가 올 때 춥다고 느낄 때가 있고요. 후덥지근하다고 느낄 때가 있을 텐데요. 이때가 바로 이슬점이 20도씨 위냐 아래냐의 차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도씨 이상에선 비가 오면 어떻게 돼? 후텁지근하고 끈적끈적하게 느끼게 되는데 20도씨 이하에서 비가 오게 이제 그러니까 이슬점이 20도씨 이하라고 그러면 체감 온도를 떨어뜨려서 오히려 춥다, 싸늘하다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봄, 가을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도씨 이하가 되다 보니까 따뜻하게 입어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여름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더운 후텁지근하다라는 그런 느낌들이 들게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에어컨이 이제 바로 이런 것들, 제습기 이런 것들이에요. 에어컨이나 제습기 같은 경우 올해 이제 아마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둘 다 이제 히트펌프를 이용해서 공기를 냉각해서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를 응축시켜서 빼내는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만 둘 다 가동하면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줄어드는 만큼 이슬점이 낮아져서 사람이 느끼는 높은 습도로 인한 불쾌감을 없애주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근데 에어컨은 공기를 냉각하면서 빼낸 열을 그대로 실외로 배출하기 때문에 이슬점은 낮추지만 기온도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 습도가 낮아지진 않아요. 네. 그냥 온도만 낮춰주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상대 습도가 낮아지지 않으니까 네. 빨래 같은 걸 널어도 안 마르는 거죠. 곰팡이 방지에도 안 돼요. 근데 이제 제습기 같은 경우는 공기를 냉각하면서 빼낸 열로 공기를 재가열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기온이 약간 상승을 합니다. 이슬점과 함께 상대 습도를 떨어뜨리는 데는 역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빨래 건조나 이런 데는 제습기가 훨씬 나아요. 곰팡이에도 낫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나오는 여러분들 네, 그 에어컨들 보면은 네, 다양하게 나오죠.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냉방도 있고요, 제습도 있고요. 이런 기능들이 있는 이유가 네, 바로 이런 형태입니다. 안에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온도만 낮춘다고 해서 네, 저는 일단 시원함은 느끼는 대신에 안은 굉장히 습하게 되니까 문제가 어떻게 돼요? 상대 습도는 높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곰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제습기를 돌려야겠죠.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냉방기와 제습기를 같이 돌리지만 요즘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장비들이 좋아져서 뭐 인공지능으로 알아서 하더라고요. 온도를 낮추다가 제습을 돌렸다가 왔다 갔다 하는 제품들도 있고요. 리모컨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뭐 냉방을 하든가 제습을 하든가 결정할 수 있기도 하고요. 자, 다음 이제 포화 수증기량과 기온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온이 올라가면 포화 수증기량은 어떻게 될까? 네.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의 양은 장소, 날씨, 기온, 계절, 기후 등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게 되겠죠. 우리나라의 경우 계절별 수증기량의 변화가 뚜렷합니다. 여름에는 수증기량이 많아 습하고요. 겨울에는 수증기량을 적어서 건조합니다. 날씨에 따라서 맑은 날보다 비 오는 날이 수증기량이 더 많습니다. 포화 수증기량은 포화 상태의 공기 1세제곱미터 속에 들어있는 수증기 양을 그람 단위로 나타낸 것으로 아래 그림처럼 포화 수증기량은 온도에 비례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포화 수증기량은 되죠. 그래서 온도보다 현재 수증기량이 낮으면 불포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과정에서 온도가 갑자기 급격히 떨어진다 그러면 수증기량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평행이동하겠죠. 이제 과포화 형태로 넘어가는 거죠. 이 라인이 거의 이슬점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습도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습도를 정확히 측정할 거라면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뭐 물 먹는 그거, 네. 하마 같은 거 아니면은 뭐 그 실리카겔 같은 건조제를 이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공기를 화학적인 건조제 속으로 지나가게 해서 수증기를 전부 흡수시킨 뒤에 증가된 건조제의 무게를 측정하면 우리가 이제 물의 양을 수증기 양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단시간 내에 측정하기는 되게 어렵죠. 그래서 이제 완전한 방법은 아니지만 뭐 모발, 가죽, 나무질 등의 유기물들이 대기 속의 수증기를 흡수했을 때 나타내는 무게 용량 또는 뭐 길이의 변화로서 측정하는 방법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여성분들이라면 그런 것들을 느끼실 거예요. 건조한 날은 머리가 굉장히 푸석푸석하고요. 좀 습한 날은 머리가 덜 푸석푸석한 것들을 느낄 텐데요. 바로 모발이 대기 중의 수분을 흡수하거나 아니면 덜 흡수해서 건조한 상태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가장 좋은 습도계 재료 뭘까요? 네, 여러분들의 머리카락입니다. 특히 금발머리, 곱슬머리가 아닌 직모의 금발머리가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예전에 아마 학교 다니실 때 초중고등학교 때 교실 뒤에 보면 이렇게 커다란 습도계 동그란 원형 시계처럼 생긴 습도계가 설치되어 있던 곳들도 있습니다. 이런 습도계 안에 뜯어보면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 뜯어보라는 건 아니고요. 뜯어보면 안에 머리카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카락을 이용을 하는데요. 모발은 습도가 0에서 100% 이건 상대죠. 0에서 100% 정도 증가하면 길이가 약 한 2.5% 정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습한 데서는 머리카락이 2.5% 정도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그 10cm짜리 머리카락이 본인의 머리카락 길이가 10cm다. 그럼 2.5% 정도 늘어나는 거니까 네, 한 2.5mm 정도 늘어나겠네요. 네,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요. 만약 여러분들 머리를 길게 기르셔서 1m 정도 된다. 그러면 한 2.5cm 정도, 한 3cm 정도가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거잖아요.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습도를 측정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보다 더 정확한 습도계로서 널리 쓰이는 게 이제 건습구에 이용하는 건습구 온도계가 있습니다. 습도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건 건구라고 하는 보통 온도계와 그 옆에 똑같은 온도계를 하나 설치하고요. 거기에 이제 치곤부에다가 거즈나 물을 빨아 올리는 천을 싸서 천의 끝을 물에 담긴 그릇에 넣어서 이게 물이 빨려 올라오면서 젖은 헝겊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젖은 헝겊이 증발하면서 주변에 열을 식혀줬을 때의 온도를 측정을 해요. 그럼 건구 온도는 일반 온도고요. 습구 온도는 요 온도가 되는 거죠. 그럼 요 눈금차를 구해서 우리가 표를 이용해서 건습구 습도계에서 습도를 측정하는 방법들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증기 응결을 이용하는 이슬점 습도계라든가 흡수 습도계라든가 전기식 습도계, 적외선 흡수 습도계 같은 것도 있고요. 라디오 존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습도계는 흡습성. 그래서 염화리튬이 전기가 통하죠. 이 염화리튬이 주변에 이제 그 대기 중에 수분을 흡수해 갖고 만약 습하다 그러면 대기 중에 많이 하죠. 그러면 수분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전기가 잘 흘러요. 그래서 그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측정하는 이런 형태로도 사용을 합니다. 뭐 가장 좋은 이제 흡수 습도계 같은 경우는 건조제의 수증기를 흡수시켜서 측정하는 방법이 될 텐데 이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복잡하죠. 그래서 흡수 습도계 같은 경우는 절대 습도를 측정하는 데 용이하고요. 그 이외의 습도계들은 대부분 다 상대 습도 측정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건습구 습도계 설명인데요. 이 내용들은 뭐 아까 앞에서 한번 다 설명을 했습니다. 원리 및 사용법 얘기했고요. 증발하고 관련된 온도 재고 일반 온도를 재서 차이를 본다라고 얘기했는데 단점은 습구 온도계는 물이 증발해서 나오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는 제대로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영하로 내려가면 얼어버리니까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온도계 특성상 그늘진 곳에서 해야 되고요. 바람이 불지 않아야 된다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실외에서 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물이 계속 증발하니까 물통을 계속 채워줘야 되겠죠. 바람이 불면 어때요? 증발이 빨라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지 않는 곳에서 배겹상 안에서 보통 합니다. 그래서 형태가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는 것들 보신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왼쪽은 그냥 오른쪽은 물 채워서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일반적으로 온도 측정, 오른건 젖은 헝겊으로 쌓인 온도계입니다. 그래서 이 온도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거즈에서 증발이 일어나면서 온도가 변해요. 그래서 25도고 그 밑에 온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온도차를 가지고 습구 온도의 온도가 몇 도인지를 확인하고요. 습구 온도의 온도가 지금 뭐 25도보다는 낮죠. 그럼 23도 정도 했다고 그러고요. 그러면 이제 2도 차이 나는 거죠. 2도 차이 나니까 여기 가면 84% 지금 습도가 나타나는 형태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한 장비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찾아보셔요.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다양한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모발 습도계죠. 습도에 따른 물질의 길이 변화 특성으로 얘기한다고 그랬죠.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적으로 모발을 습도계에 쓰는 게 가장 많이 사용이 되긴 하는데요. 이게 머리에 우리가 기름이 들어있죠. 기름기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탈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이제 용액에다 넣어서 모발을 세척해서 일단 탈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꼬불꼬불한 형태가 아닌 금발 머리가 가장 좋습니다만 뭐 한국인의 모발도 문제는 안 되고요. 동물의 털도 됩니다. 긴 거면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뭐 기타 흡수성 물질이 습도에 의해서 변형되는 것을 이용해서 습도를 측정하는 것은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의해서 시도가 됐다라고 그래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다음에 1780년대에 이제 스위스의 HB 소쉬르에 의해서 이제 실용화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집단 아시죠? 집단이나 아니면 보리삭 같은 거를 가지고 이걸 이렇게 여러 다발을 이렇게 만들어서 뭐 한 다발로 해도 되고 여러 다발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잡고 비틀어요. 이렇게 한쪽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반대쪽으로 비틀면 이 비틀어서 끊어지는지 아니면은 그냥 저기가 되는지에 따라서 축축하다 그러면 이게 잘 안 끊어지겠죠. 근데 말랐다 그러면 아마 바로 잘릴 겁니다. 이런 형태로도 이제 과거에 이제 습도를 측정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발 습도계 이런 것들, 네, 벽에 이렇게 걸려 있는 것들 뜯어보면 다 이렇게 이제 머리카락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이제 뭐 기록계 이렇게 시건 장치에서 연결되어 있는 상태들로 보여드리지만 이 안에는 이제 그렇진 않고 여기는 없어요. 얘는 없고 이제 눈금으로 바뀌어 있겠죠.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습도가 우리 생활에 어떻게 미치냐?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일단 곰팡이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집안에서는 뭐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상현상 중에 눈, 비, 이슬, 안개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주로 수증기 응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죠? 곰팡이는 습도가 높으면 잘 번식하고요. 곱등이 같은 경우도 습도가 높은 곳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물하고 관련이 있어요. 곱등이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 시골 같은 데, 농가 같은 데 가서 축축한 데 보면은 건물 안에 뭐 지하실이라든가 이런 게 보면은 네, 커다란 귀뚜라미 같은 게 있는데요. 네, 이게 귀뚜라미가 아니고 곱등입니다. 근데 이 곱등이가 해충은 아닙니다. 익충인데, 네, 보기에 좀 뭐 그렇다고 다들 안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네, 건조하게 만들면 사라져요. 네, 일상생활에 이제 중대한 영향을 미치죠. 습도가 높아지면 더울 땐 더 덥게, 추울 땐 더 춥게 느껴지는 게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고요. 여름에 사람은 땀을 증발하여 열을 빼앗는 것을 이용해 체온을 낮추는데 습도가 높아지면 땀이 증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체온을 낮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더 덥게 느껴지는 게 될 테고요. 장마철이 이제 대부분 그래요. 기온이 높지 않으면서도 후텁지근의 불쾌감을 느끼는데 이게 바로 습도가 높기 때문이고요. 결국 이슬점이 낮다는 얘기겠죠. 실내의 쾌적함을 유지하려면 온도 외에 습도를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습도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습도가 30% 미만이거나 80% 이상이면 너무 낮거나 너무 높으면 좋지 않고요. 40에서 70% 정도면 대체로 쾌적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습도 약 한 50%대를 유지한다 그러면 오히려 온도를 너무 낮추지 않아도 쾌적함을 느끼실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쾌적함을 주는 습도는 온도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15도씨에서는 한 70% 정도, 18에서 20도씨는 60%, 21에서 23은 50%, 24도씨 이상에서는 40% 정도가 적당한 습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아는 얘기니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거예요. 습도가 높은 날, 뭐가 안 되고요. 습도가 낮은 날은 뭐가 안 되고 그러죠. 습도가 높으면 빨래가 안 마르고 낮으면 잘 마르고 음식물이 습도가 높은 날 쉽게 부패합니다. 곰팡이가 빨리 피고요. 쇠붙이가 쉽게 녹이 슬게 되죠. 습도가 낮은 날은 빨래 잘 마른다고 말씀드렸고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고 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 등 건강에 이상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조절하기 위해서는 뭐 적당히 통기해 두고요. 습도가 낮을 땐 젖은 수건 걸어 두고요. 가습기 쓰고요. 식물이나 어항 물을 끓이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합니다. 뭐 수술 갖다 놓기도 하고요. 다양한 방법들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쾌적 습도 아까 뭐 한 40에서 60%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보다 낮으면 건조, 이거보다 높으면 다습, 70%까지 이야기 됩니다.